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강연하려는 주제는 좀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좀 없지만 사실 이 주제는 제가 국토연구원에 발표했던 논문 주제고요. 이 논문 주제에다가 더불어서 저희 그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쉬운 부분들만 여기서 발표를 좀 드리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이제 태평양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로 일하고 있고 올해 2월 달에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논문들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발표하고 사실 이 주제보다는 평가라든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 얘기들이 훨씬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 질문을 그런 뭐 여러 가지를 받아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제가 PPT 준비한 걸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부동산 수요 규제 정책이 서울시 주택시장에 미치는 단기효과와 차별적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할 때는 단기효과 당연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있지 않을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조금 다른 결과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내용들은 좀 다 빼고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주택 시장과 주택 정책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뭐 연구를 하신다기보다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그 활용을 하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연구했던 결과를 아주 살짝만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택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사실 다 아시겠지만 2017년 이후 저희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를 보였죠. 사실 역대 유례 없는 상승기를 보여서 뭐 주변에 보면 다 부동산 전문가세요. 사실 저희보다 더 잘 아시고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하시는데 사실 부동산이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빨리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 규제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수요 규제 정책이라고 하면 매수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들입니다. 근데 사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수요 공급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주택은 지어서 건물을 완성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수요 규제를 하는 정책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020년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주택시장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에서 겪기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지, 주택 정책에 과연 주택 정책이 효과를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서울시 시장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주택 가격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저희가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확산이 되잖아요. 특히나 동남권, 강남구를 시작으로 확산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건 좀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뭐 살짝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택시장을 과연 주택시장 하나만으로 볼 수 있느냐. 서울시 주택시장이 다 동일한가? 그러지 않거든요. 서울시 주택시장은 강남시장, 강북시장, 그리고 아파트시장, 다세대, 뭐 여러 가지로 나뉘죠. 이렇게 시장이 분리된다는 것이 바로 주택시장과 주택하위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도 보면 우리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중구, 종로구, 용산구의 도심권과
강남 4구라고 하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의 동남권, 그리고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택 정책들은 보면 대체로 정부에서 일괄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과연 이 정책들이 주택 가격도 다 틀리고 소득 수준이나 교육 여건, 환경도 다른데 그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할 것인가 라는 부분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모든 시장을 다 확인하진 못하고요. 서울시 전체와 동남권, 동부권만 제가 분리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활성화시키고 이런 정책들은 수요를 조절하고 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대출 규제, 그걸 금융 규제라고 하죠. DTI나 LTV 규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조세 강화, 뭐 취등록세, 아니면 뭐 종부세라든지 세금을 강화하는 정책, 그리고 거래 규제. 그래서 뭐 거래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세 가지 정책으로 나뉠 수 있고요. 공급 조절 정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신도시 개발하듯이 그런 대규모 택지 개발 정책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KB 부동산 보고서 2024년 거를 잠깐 발췌를 했는데요. 정권별로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어떻게 시행되어 왔냐 쭉 보면 노태우 정권부터 주택 200만 호 건설 사업을 시행했죠. 이때 규제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공급 정책도 함께 시행된 거죠. 그리고 김영삼 정부 이후를 거쳐서 김대중 정부 때 보시면 김영삼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죠? IMF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활성화하는 정책을 보였죠. 이때 뭐 분양가를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시행을 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다시 규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규제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세계 금융위기, 리먼 사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완화하는 정책들을 다시 시행을 하게 되고요. 문재인 정부 때 또 다시 규제 정책이 강화되죠. 지금은 이제 또 시장이 침체됐으니까 조금 더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수요 규제 정책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 와중에 이제 공급 정책들이 같이 시행이 되는데요. 보시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은 상당히 유사하게 닮았습니다. 수요 규제 정책을 금융 규제 정책, 조세 규제, 거래 규제 세 가지 정책을 모두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뭐 LTV도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도 신설하고 하는 등의 규제를 강화했고 또 공급 정책으로는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정말 오래 걸립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한 게 2008년도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택지지구 보상을 나갔습니다. 지금 보면 양주 해천지구 그리고 지금 가까운 데 보면 고양시 향동지구 보상을 제가 했는데요. 지금 입주가 몇 년 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사실은 대단히 택지개발 사업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는 바로 시장에 어떤 효과를 주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내일부터 LTV 30%야 40%야 규제하게 되면 바로 수요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에 상대적으로 빨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근 5년, 2017년부터 5년간 시행된 정책들을 일부만 제가 여기다 적었어요. 한 4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정책들이 시행됐었거든요. 보통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됐었냐면 종합부동산 대책이 시행이 됩니다. 부동산 종합대책이 2017년 같은 경우는 8.2 대책이 시행이 됩니다. 그럼 이 시행을 위해서 뒤에 보완대책과 추가대책들이 시행이 되고 2018년에는 9.13 부동산 시장,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시행이 됩니다. 2019년에는 12월 16일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 시행이 됐고요. 저는 이 중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에 시행된 2019년과 2020년의 주택 정책의 단기 효과를 확인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2019년에 시행된 이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출 규제를 시행한 정책과 그리고 2020년의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지만 거래나 조세 규제 위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방법이 조금 다르기도 했고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그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정책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규제의 강도 때문에 두 개 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고 강도의 차이만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분석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도 사실 처음에 조금 당황스럽긴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두 정책이 어떻게 다른가, 공통점은 무엇인가라고 보면 공통점은 일단 투기 세력의 유입을 방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수요 규제 정책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종합 대책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유동성이 증가하고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에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금리 수준 1.25%였습니다. 차이점은 수요 규제의 목적과 수단, 대상 지역이나 규제 정도나 이런 시기들이 달랐다는 건데요. 보시면 2019년에 시행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경우는 서울시의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동남권의 고가주택,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정의도 바꿨어요. 기존에는 공시지가 9억 원 초과였거든요. 근데 이때는 시가 9억 원으로 낮췄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규제들이 같이 들어가지만 가장 강력한 정책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주택정책 20년에 시행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시행된 이 주택정책 두 번째 건은 투기 세력이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역에 대한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규제는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었지만 조세나 거래 규제 위주의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2020년 3월에 있었잖아요. 금리가 0.5%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 재정 확대 정책을 시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유동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습니다. 사실 지금 주택가격 보시면 서울은 웬만하면 다 10억이잖아요. 이때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죠. 저도 평가 일을 하고는 있지만 2019년과 20년에 평가된 그리고 21년에 평가된 사례들을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 저는 근데 일단 이 규제 정책의 효과를 1년만 봤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시행이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6개월과 이후 6개월. 그 이유는 보시면 두 정책의 시행일이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에 종합대책 발표하고 20년 7월, 6월에 또 한 번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을 넘어가면 이건 단기 효과라기보다는 종전의 다른 규제 정책의 효과가 섞일 수 있기 때문에 1년만을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분석 모형과 관련된 건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뺐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선이 정책이 시행된 날짜입니다. 이 시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얼마나 변화했나라는 거를 확인을 한 거고요. 시장을 서울시 전체 시장, 그리고 동남권, 아까 말씀드린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4개구, 그리고 동부권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이제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4개구의 그 시장을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단절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정책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단절점이 발생하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시행된 규제 정책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절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3개 구간만 발생을 안 했습니다. 동남권 9억 이하, 동남권 9억 초과, 그리고 동북권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 이 단절이 있다고 보기 약간 어려운, 약간 미미한 수준이었고, 이 부분을 확인할 때는 원래는 그래프뿐만 아니고 이렇게 이제 표준 편차값이라고 해서 이제 중심에서 멀어진 정도로 보는데 이게 유효 하나를 같이 보거든요. 근데 이 유효성을 확인해 본 결과 이 3개의 시장은 유의하지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남권 시장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9억 원 초과 주택은 반드시 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저는 사실 처음에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동남권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하락된 것처럼 보였지만 거래 금액을 9억 원으로 기준해서 나누고 보니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부권의 경우에 오히려 9억 원 이하 가격이 좀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좀 더 고민하게 됐고, 이 얘기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과도 좀 유사한데요. 9억 원 이상을 살 수 있는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버틴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해야 되고, 그리고 동남권에 가고 싶지만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2020년에 시행된 정책을 보시면 단절점이 없죠, 거의. 이 다 표준 편차도 유의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유사한 수요 규제 정책이고 종합 대책을 시행했지만 이렇게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단기에 반응이 없었어요, 시장에. 근데 저희가 좀 기억을 되살려 보면 2020년 하반기쯤에는 아파트를 보지도 않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뭐 심의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젊은 영끌족들이 서울에 있는 주택은 10억 원 이상짜리는 살 수 없어요. 그분들은 어디로 가냐? 저기 김포, 통진, 파주의 저기 끝에 뭐 이천 가보면 30평대 아파트가 얼마 안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5억 원짜리. 아, 그럼 서울이 15억인데 좀 싸네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거기는 시세가 5억도 안 했었던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왜 기획부동산을 사기 이런 거 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서울 땅값이나 주택 가격과 절대 비교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서울에서는 평당 1,000만 원이지만 수도권만 돼도 임야래도 평당 20만 원밖에 안 하네. 되게 싸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 땅은 평당 5만 원도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수요들이 다 점점 뻗어나갔는데 2020년도에는 다들 이제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근데 주택을 사지 않으면 이제 벼락거지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때는 다들 뛰어들었죠. 그래서 규제 정책의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 뒤에 내용들은 제가 이제 주택 시장과 관련한 내용들이라서 조금 빼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게 사실 이 결과로 봤을 때 무엇을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보면, 우선은 전체적으로 주택 정책의 단기 효과만 분석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사실 이 정책이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할 때는 주택 시장에 대한 분석이 면밀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정책들은 어땠죠? 정부에서 서울 이제 다 규제할 거야 라고 하면 한꺼번에 다 규제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교육 여건, 주거 환경 다 따지지 않고 다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남권의 9억 원 초과 주택들이 더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현금을 적게 보유한 사람들이 더 이 규제 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주택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얼마나 영향력이 강력했냐.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뿐만 아니고 해외에 있는 부동산들도 지금 엄청나게 타격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많이 해외 투자를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은 좀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뭐 쏟아내고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이미 유동자금도 많이 풀려 있어서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기준금리 0.5%는 역대급으로 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상당히 타격이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택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앙정부 위주의 어떤 이런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제 지금 다 지방정부잖아요. 지방정부들이 각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해서 그 안에서 실수요자나 뭐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한 그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그런 세밀한 정책들을 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규제 정책 중에 2020년에 시행된 정책의 영향을 2019년과 20년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부동산 시장이 또 있습니다. 어디냐면 지금 제가 주택시장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지식산업센터 많이 보셨죠?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지금 매우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 시장이 영향을 받게 된 이유는 이 규제 정책이 주택시장을 묶으니까 대출 규제가 없는 시장으로 다 가신 거예요. 근데 가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울에 있는 집은 살려면 15억씩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가보니까 분양가가 한 4억밖에 안 해요.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나중에 임대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좀 이 논문 내용과는 열애이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시장도 좀 확인을 해보니 예전에 지식산업센터하고는 좀 달라요. 예전에는 지식산업센터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기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그만한 뭐 사무실을 하려면 간이수공업이라도 하려면 기본적으로 면적이 평당 한 30평은 있어야 돼요. 전유 면적이. 내가 쓸 수 있는 면적이 30-40평은 있어야 되고 전용률도 그때는 보통 한 60% 정도는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 몇 년간 분양된 지식산업센터를 다 분석해 보니까 실평수가 뭐 열 몇 평, 전용률도 다 50% 내외거나 좀 낮아요. 그 얘기는 투자 상품으로 전락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의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이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이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뢰성 있는 정책들을 시행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한 주택이 적절한 시기에 공급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뭐 시사점에서 말씀드릴 건데 정책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기준금리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주택정책은 금리와 같이 움직입니다. 분명히 주택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금리가 0.5% 수준으로 낮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힘을 써도 먹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대출을 규제했거든요.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그래서 이제 다 대출을 못 받는구나 했는데 또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풀어줬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틈새를 삐짓고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 촉발된 문제가 바로 전세 사기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출 규제를 받는데 실수요자예요. 내가 실수요자예요? 아니에요. 저 투기 세력이에요. 누가 구분할 수 있죠? 아무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 정책의 허점을 누린 게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내용의 일관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향후 이제 제가 보는 이제 과제들은 이제 지금은 제가 단기 효과를 분석하긴 했지만 이제 뭐 제가 아니어도 다른 분들이 중장기 효과를 반드시 분석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하위 시장에 대해서 동남권과 동북권만 분석을 했지만 이제 다른 권역에 대한 분석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은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이 같이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대시장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뭐 내용이 안에 많아서 제가 많이 빼고 했지만 이런 내용들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기도 하고 다른 궁금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르는 내용들은 나중에라도 알려드리기로 하고 제가 아는 선에서 뭐 어떤 질문을 하셔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뭐든지 주세요. 네. 집값이 떨어질까봐 집을 못 사. 제가 그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일을 한 지 한 16, 17년 정도 됐어요. 근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렇게
가격이 꺾이기 시작한 지가 한 1, 2년 정도 됐잖아요. 그때 당시 초반에 이제 주택시장을 예측할 때 이제 뭐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한 1, 2년 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이 좀 더 많았어요. 사실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아니 좀 그런 의견들이 좀 더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좀 더 갈 것 같아 라는 의견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훨씬 더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또 한편 질문. 네, 또 질문. 네. 막연히 그냥 안 좋을 것 같다는 그건 네. 뇌피셜이고 어떠한 이유로 네. 안 좋을 것 같다. 일단 일단 제가 요즘 이 시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최고가를 찍었다 이런 얘기 아직도 나오죠. 그 내용은 아직도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상당히 유동성이 지금 많은 편이에요. 돈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너무 많은 돈을 풀다 보니 PF 문제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PF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대책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PF 물건들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일단은 금리가 저희가 이제 미국하고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되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물가 상승분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들어오는 주택 뭐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건축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갖고 와도 수익성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그 분양을 받아야 되는 개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IMF를 겪었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를 겪었고, 지금 이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IMF 때는 기업이 어려웠습니다. 뭐 금융위기 때는 금융기관이 좀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은 개인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경매로 들어오는 물건들을 보면요. 일단 상가가 많습니다. 상가가 많다는 건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내몰리면 이제 집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한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각 시장을 보면 일단 상권들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부분만 나쁘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예를 들면 상업용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 뭐 주거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 그 안에서 시장별로 수요층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고급 주택을 소유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최고가를 찍어서 사요. 거기는 아직도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강남으로 가는 이유는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시장들은 정말 뭐 경기도에는 뭐 수도권에는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팔리질 않습니다. 예, 그 시장은 제가 최근에 조사한 걸로도 뭐 임대도 그렇고 뭐를 해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쪽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주택 시장보다 안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PF 문제라든지 이런 개인 간의 대출 개인의 대출 문제, 금리 문제 이게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제가 일한 이후로는 제일 어려운 시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시장은 사실 별로 경기를 안 타는 시장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대출이 별로 없어도 이렇게 택지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상도 많았고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으면 담보대출도 안 받죠. 저희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대단히 택지개발 사업도 이제 거의 마무리됐죠. 그러니까 이제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어렵고, 그리고 보면 각종 자산 운용사들 다 어렵습니다. 운용사들 다 어렵고요. 건설사 다 어렵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가 딱 나쁘다라고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를 딱 여기만 고치면 좀 될 것 같은데 이런 처방이 나오기도 되게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 내내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 들어오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네, 규제책을 풀면서 네. 하는데 문제는 또 금리야. 근데 금리하고 사실
건축비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한 부분, 그리고 이제 건축비 상승에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최저임금이라든지 주 52시간 문제가 굉장히 시장에 주는 타격이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근데 점점 이제 좀 걱정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전세 사기 문제도 PF 문제는 뭐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근데 PF 문제는 이제 저희가 사실 지난 5년간 부동산에 미쳐 있었죠. 그냥 다 안 보고 뛰어들었잖아요. PF 시장도 비슷해요. 주택 하듯이 그냥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옥석을 이제 가렸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뒤늦게 막차를 탔거나 아니면 안 좋은 데도 들어갔던 것들은 답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브릿지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PF는 지금 거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PF 된 것들 중에 대환하는 것들은 금리가 지금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PF 문제를 정리하려면 사업장에 대한 지금 이번 정부에서 지금 며칠 전에 나온 대책은 사업성 평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시장에 올 타격을 좀 미리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벤츠 같은 걸로 해서 저 세제 혜택을 주면서 구입하자 이런 강화 이런 거는 그게 근데 이미 기존에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게 지금 사실 리츠나 이런 것들도 뭐 임대 줬다가 나중에 분양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세제 혜택을 국가에서 주면 사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걸 하려고 해도 돈을 결국에는 대출해서 써야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네, 효과가 아까 보시면 금융정책의 효과에 비해서 세제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금융규제는 금융기관에서 바로 내일부터 대출 규제 할게 이러면은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조세 부분은 제도를 시행을 하려면 일단 세율을 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시가격이라고 하면은 이제 현실화율 조정을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공시가격은 매년 연말에 평가사들이 이제 조사하고 뭐 공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도가 완비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상한선이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아무리 세율을 조정해 준다고 해도 일정 부분 상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어렵고 지금은 조금 현금을 많이 갖고 버티는 사람들이 남는 거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조금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